여보, 대를 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현관 앞에서 골프백을 메며 남편이 뱉은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55, 이제 자식 욕심 내려놓고 노후 준비할 나이에 밖에서 아이를 봤다며 태교 여행을 가겠답니다. 지난 20년 아이 없다고 시댁에서 죄인 취급받을 때 입 꾹 다물고 있던 사람이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요.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캐리어 속에 챙겨간 당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비행기 시간 늦겠어. 남편은 내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목시계를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 같은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캐리어, 그 옆에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골프백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가 사준 적 없는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가 묶여 있더군요. 그 여자의 것이겠지요. 그 스카프 자락이 마치 나를 비웃는 혓바닥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갈 거야?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볼품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신다 말고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참 몇 번을 말해? 애가 뱃속에 있잖아. 걔가 안정 취하고 싶다는데 어떡해? 당신도 여자니까 알 거 아냐? 초기에는 안정이 제일이라며. 여자니까 알 거 아니냐니. 평생 아이 한 번 품어보지 못한 나에게 다른 여자의 임신 유세를 떠는 남편의 잔인함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더니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서 그리고 너무나 징그러워서 구역질이 올라올 것만 같았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 다녀와서 내가 정식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집 잘 지키고 있으라니. 마치 출장 가는 주인이 키우던 개에게 던지는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현관 바닥에 싸늘한 대리석 무늬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쿵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전자음 소리가 삐리릭 하고 정막을 갈랐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나를 이 텅 빈 지옥에 몰아넣고 그는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그 냉기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물반은 흘려 옷을 다 적셨습니다. 젖은 옷이 차갑게 살갗에 달라붙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남편의 영양제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 활력에 좋다는 그 비싼 영양제.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밥값 아껴가며 매달 챙겨 먹였던 그것. 남편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다른 여자 배에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아니, 씨를 뿌렸다고 착각하고 있겠지요. 하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실소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으악, 나쁜 놈, 천벌을 받을 놈. 식탁 위에 영양제 통을 집어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식탁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릇들이 와장창 쏟아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내 마음 같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습니다. 지난 2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아 찾았던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의 그 건조하고 잔인했던 선고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던 날 남편은 병원 복도 의자에 고개를 쳐박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가부장적인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지요.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 등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나는 바보같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다 막아줄게. 그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그 잘난 남편기 안 죽이겠다고. 나는 기꺼이 아이 못 낳는 죄인을 자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밭이 말라서 씨를 못 뿌린다며 밥상머리에서 핀잔을 줄 때도 동서들이 자기네 아이들 자랑하며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볼 때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여자가 독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힐 때마다 남편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내 희생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이라는 걸. 아니,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나를 불편해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무정자증 환자가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 왔다고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라도 일어났다는 걸까요? 아니면 저 멍청한 인간이 뻐꾸기 알을 품은 줄도 모르고 좋다고 날뛰는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몰라도 내 남편을, 아니 우리 부부의 20년 세월을 아주 우습게 보고 농락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불도 켜지 않아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나는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시체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남편이 떠난 현관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소리쳐야 할까? 당신 씨가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윽박질러야 할까? 아니면 시댁에 전화를 걸어 20년 묵은 진실을 다 까발려 버릴까? 하지만 그러기엔 내 손에 쥐어진 패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패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쓰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정막을 깨고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일까요? 남편이 벌써 돌아왔을 리는 없고 올 사람이라고는 없는 집입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들이닥치신 건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집요하고 어딘가 신경질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켜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직거리는 화면 속에 나타난 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언뜻 보면 예의 바른 회사원 같아 보였지만 흑백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 화면을 뚫고 나올 듯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그 눈빛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전 거울 속에서 보았던 내 눈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물건을 팔러 온 잡상인도 길을 물으러 온 행인도 아니라는 것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 같은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마치 내가 그 질문을 하길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묘한 비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건조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되십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덧붙였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임신의 추악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나는 홀린 듯 현관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도어락을 여는 내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죠. 나는 귀신에 홀린 듯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꺼지자 어둠 속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다시금 희미해졌다가 거실 불빛 아래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나이대는 4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윤기가 흐르는 구두,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듯함이 오히려 더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 새벽 1시에 남의 집을 찾아온 사람의 몰골이라기엔 지나치게 멀쩡했으니까요. 남자는 쭈뼛거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를 빼주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래 머물 생각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확인이라니 무엇을 확인한다는 걸까요? 남자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자신이 들고 온 누런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그 가벼운 마찰음이 마치 총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남자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남의 집을 찾아오셨나요? 제 남편하고 아시는 분인가요? 내 질문에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처연하고 서글퍼 보이던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남편분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잘 알고 있죠. 제 아내의 애인이니까요.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으로 듣는 건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애인. 그 단어가 내 고막을 찢고 들어와 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지금 괌으로 데려간 그 여자의 남편이라는 말이군요. 아, 외마디 탄식 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해자들, 가해자는 저 멀리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피해자 둘만 이 추운 서울의 텅 빈 아파트에 마주 앉아 있는 꼴이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긴 얘기가 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억지로 냉정함을 되찾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보시죠. 사모님, 남편분이 제 아내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손이 떨려 사진을 집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이미 사진 속 풍경을 좇고 있었습니다. 공황인 듯 했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다림질해준 셔츠를 입고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젊고 예뻤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된 인상의 여자. 그 여자의 배를 남편이 소중하다는 듯 쓰다듬으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 나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저 환한 미소, 그게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고작 저런 웃음을 보고 싶어서 내 청춘을 다 바쳐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었던가. 임신 5개월이라더군요. 남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입덧이 심하다며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을 때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이 아니라 사모님 남편분과 살림을 차렸더군요. 뱃속에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혼해달라고. 남자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참아내고 있는 거겠지요. 남자로서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배신감,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이 자리에 온 것이겠지요. 나는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해 주실 건가요? 저 사람들은 대를 잇겠다고 태교 여행까지 갔어요. 이미 끝난 일 아닌가요? 내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핏줄을 가졌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차라리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서 끝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패배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의 가정을 깬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네. 당연한 소리를 왜 저렇게 비장하게 하는 걸까? 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은 내 머리통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 했습니다. 이걸 보시죠. 남자가 내민 서류는 대학병원의 진단서였습니다. 의학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서류였지만 하단에 적힌 의사의 소견만큼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시험관 시술 다수 실패, 원인 남성 요인. 저희 부부 결혼 10년 차입니다. 아이 가지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전국에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생기더군요. 검사 결과 원인은 제게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씨가 없답니다. 의사 말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5년을 함께 울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라니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덜컥 임신을 해와서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 아이가 아닌 게 확실하니까요. 그러니 저 뱃속의 아이는 사모님 남편분의 씨앗이 확실합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만든 증거란 말입니다. 남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임 사실이 역설적으로 내 남편의 부정을 증명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라고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멍하니 진단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활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불임이다. 그래서 상간녀가 가진 아이는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하나뿐이라고 이 남자는 믿고 있다. 바로 내 남편. 사모님, 남편분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 같은 불임 남편과 사는 여자에게서 기어이 자기 핏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아주 능력 좋으십니다. 남자의 비꼬는 말투가 비수가 되어 꽂혀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뱃속 깊은 곳에서 아주 뜨겁고 기괴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푸흐흐흐. 내 입에서 터져나온 기괴한 웃음소리에 남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남편이 딴 여자와 애를 만들어 가정을 깼다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모님? 남자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극이 아니라 싸구려 코미디였습니다. 신이 내린 짓궂은 장난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겹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선생님, 말씀 다 하셨어요? 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모님 남편분을 상간남 소송으로. 잠시만요. 저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 같던 세상이 이제는 내 손바닥 위에 놓인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내 속옷 서랍장 가장 안쪽, 곰팡이 냄새나는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누렇게 변색된 봉투. 그 안에는 내 남편의, 아니, 우리 부부의 지독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쥐는 손끝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남자가 내민 그의 진단서 바로 옆에 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2개의 진단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빳빳한 새 종이, 하나는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이게 뭡니까? 남자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실밥을 풀며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우연치고는 너무 잔인한 우연이 있네요. 네, 우리 남편 20년 전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선생님하고 똑같은 병명으로요. 나는 봉투에서 낡은 진단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무정자증, 임신 불가. 그 4글자가 남자의 눈에 박히는 순간 남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신의 진단서와 내 진단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남자 모두 씨가 없다. 그런데 여자는 임신을 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이 기막힌 진실의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나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같은 질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씨앗이란 말인가? 식탁 위에는 2장의 종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빳빳한 진단서, 다른 하나는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바스라질 것 같은 낡은 진단서. 하지만 그 2 종이가 가리키는 진실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무정자증.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내 남편도 저 남편도 씨를 뿌릴 수 없는 빈 껍데기들인데 저 멀리 괌 해변가에서는 한 여자가 불룩한 배를 내밀며
우리 아이라고 웃고 있다니요. 이게 사실입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안경을 고쳤으며 내가 내민 낡은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날짜와 병명을 확인하는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남자는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명치를 세게 때린 듯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배회하다가 다시 나에게로 꽂혔습니다. 그럼 제 아내가 가진 아이는 사모님 남편분 아이도 아니라는 겁니까? 그렇죠. 의사가 오진을 한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게 그 증거고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신감에 몸부림쳤는데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의 전말을 알게 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남자는 힘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짓는 그 허탈한 웃음. 그것은 조금 전 내가 지었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입니까?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이도 아니고 그쪽 남편분 아이도 아니고 그럼 그 뱃속에 있는 건 도대체 어느 놈의 씨앗이란 말입니까? 글쎄요. 그건 대개 부인이 제일 잘 알겠지요. 나는 덤덤하게 대꾸하며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물이 다 식어버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속은 이미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까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누런 진단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그날, 대학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엄마가 못 되네. 그때 남편의 눈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남자의 구실을 못한다는 자괴감, 대를 잇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던지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다고. 평생 아이 없는 서름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그 결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돌석녀가 들어와서 멀쩡한 우리 집안 씨를 말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던지셨습니다. 밥알이 튀어내 얼굴에 묻어도 나는 묵묵히 밥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차서 그래요. 한약 먹고 있으니 곧 소식 있을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기죽을까봐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나는 그 흔한 애완견 한 마리 키우자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의 배에 귀를 대고 아빠야 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남의 씨앗을 품고 좋아라 하는 멍청한 수컷에 대한 지독한 경멸. 사모님,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상념에서 깨어난 나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평정을 되찾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면서도 저를 속인 겁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실수로 혹은 고의로 다른 남자와 잤겠죠. 그리고 덜컥 아이가 생기니까
이참에 저를 버리고 갈아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불임인 남편보다는 자기 아이를 받아줄 남자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남자의 추리력은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실치 않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책임질 능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만만한 내 남편을 타깃으로 삼았다? 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돈도 좀 있고 무엇보다 아이에 환장한 사람이니까. 당신 아이야 한마디면 껌뻑 죽을 걸 알았으니까. 맞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완벽한 호구였던 거죠. 호구. 그 단어가 내 남편에게 그토록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응시하는 그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자가 낮게 음조렸습니다. 저를 속인 아내도 제 가정을 파탄낸 사모님 남편분도 그리고 저 더러운 씨앗을 품고 태어날 그 아이까지도.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 이 억울함과 분함을 풀지 않고서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요. 내 입에서 도끼가 서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쩌시겠습니까? 당장 전화해서 따지실 겁니까? 너 무정자증이잖아. 정신 차려. 하고 소리치실 겁니까?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진실을 폭로하면 남편은 충격을 받고 그 여자와 싸우겠지요. 태교 여행은 난장판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시 내게 돌아와 무릎을 꿇고 빌까요? 여보, 내가 속았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렇게 싱겁게 끝내기엔 내 20년 세월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 여자가 뻔뻔하게 남의 씨를 가지고 내 남편을 홀려 떵떵거리고 살려고 했던 그 야욕을 그냥 무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처참하게, 더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너무 친절하잖아요. 남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내 핏줄 실컷 안아보게 해줘야죠. 남의 씨앗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자기 뼈와 살을 깎아먹여 살리게 둬야죠.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 여자를 상전처럼 모시며 살게 둬야죠.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죠. 그거 내 자식 아니야 하고요. 내 말을 듣던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공포인지 환희인지 모를 기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와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랑 생각이 아주 비슷하시네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대, 아니 복수자들의 공모. 저도 제 아내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습니다. 이혼? 절대 안 해줍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놔주지 않을 겁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할 때 제가 철저하게 방해꾼이 되어드리죠. 아니, 오히려 더 불타오르게 기름을 부어드릴 수도 있고요. 나는 남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증오가 전해져 왔습니다. 좋아요. 우리 끝까지 가봐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내군요. 지금쯤 호텔에 도착했나 봅니다. 남자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상간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나야. 나 지금 친정 도착해서 짐 풀었어.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누우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네. 당신도 밥 챙겨 먹고 있지? 친정이라니. 뻔뻔한 거짓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나를 보며 눈을 찡긋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보. 푹 쉬어. 뱃속에 우리 아기. 놀라지 않게 조심하고. 우리 아기라는 말에 힘을 주는 그의 목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당신도 일 열심히 해. 나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들으셨죠? 저 뻔뻔함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에서 꺼내왔던 낡은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나는 타오르는 불꽃에 진단서 모서리를 갖다 대었습니다. 종이가 검게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불타는 종이를 싱크대에 던져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족쇄가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편의 무정자증은 나만이 아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정력가입니다. 적어도 파멸의 그날까지는요. 싱크대 개수대 안에서 사그라드는 불씨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재가 되어 사라진 종이 조각들. 그것은 지난 20년 나를 옥죄고 괴롭혔던 시댁의 멸시와 남편의 위선이 타버린 잔해였습니다. 매캐한 타는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해방의 냄새 같았거든요. 화끈하시네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는 젖은 행주로 남은 재를 싹 닦아내고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울고 짜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괌에 있는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덫을 향해 걸어오는 멍청한 멧돼지들이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그냥 두고 본다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내가 물 한 잔을 남자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안경을 벗어 닦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놈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고 깔끔한 이혼을요. 그렇겠죠. 애가 배 불러오기 전에 합치고 싶을 테니까. 맞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아마 사모님 남편분도 돌아오자마자 이혼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위자료 좀 쥐어주고 내쫓으려 하겠죠.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면 그들은 사랑의 승리라며 자축할 겁니다.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안 해주면 그쪽은 계속 그 더러운 여자랑 부부로 살아야 하잖아요. 아니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식탁 위에 손가락으로 가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내가 소송을 걸든 집을 나가든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남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쪽 아내가 답답해하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제 호적에 올라갑니다. 친생 추정의 원칙 때문에요. 아, 그런 법이 있었지요.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는 그 법. 그럼 사모님 남편분은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자기 핏줄이라 믿는 아이가 생판 남인 제 호적에 올라가서 제 성을 따르게 생겼으니까요. 핏줄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눈이 뒤집히겠죠.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내 남편은 김씨 가문대를 잇는 것에 목숨을 거는 위인입니다. 그런데 기껏 밖에서 낳아온 아들이 박씨나 이씨가 된다? 아마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겁니다. 그때 사모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남자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사모님은 관대한 조강지처 연기를 하세요. 당신 핏줄이라니 어쩔 수 없네. 내가 물러나 줄게. 가서 그 아이 호적 정리하고 잘 키워. 하면서요. 순순히 이혼해 주라고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죠. 조건부 이혼입니다. 남편분이 가진 재산 중 가장 알짜배기를 요구하세요. 지금 남편분은 뱃속의 아이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면 빨리 이혼하고 재혼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웬만한 재산 요구는 다 들어줄 겁니다.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깟 땅 덩어리 몇 개 주는 것쯤은 아들을 얻는 대가라고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 할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땅이 개발될 거라 믿고 샀지만 10년째 묶여있는 애물단지라면 더더욱이요. 물론 남편은 모르겠지만 나는 며칠 전 부동산 친구에게 그 땅 근처에 혐오 시설이 들어올 거란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재결합하기 직전까지 애를 태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자료 폭탄을 받고 놔줄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 채로 남의 씨앗을 끌어안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가지고 왜 확신에 차 있는 걸까요? 혹시 진짜로 제 남편 애라고 믿는 건 아닐까요? 내 질문에 남자는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자기 아내에 대한 혐오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 유흥을 좀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출장 잦은 걸 핑계로 클럽이며 동호회며 안 다니는 데가 없었죠.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날 밤 누구와 잤는지, 술김에 누구와 섞였는지. 세상에, 그런 여자에게 내 남편이 홀딱 반했다니. 하긴 곰 같은 나보다는 여우 같은 그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었겠지요. 아마 날짜를 계산해 보니 사모님 남편분과 얼추 맞았거나 아니면 돈 많고 멍청한 사모님 남편분을 아빠로 지목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 판단했겠죠. 어쨌든 그 여자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건 도박이요. 그 도박판? 우리가 엎어버리자고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오늘부터 우리는 공범입니다. 남편분이 돌아오면 절대 티내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 소식 축하해주는 척, 체념한 척 연기하셔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20년을 연기하며 살았는걸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남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남편.
이 타이밍에 전화를 하다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나는 남자에게 쉬타는 제스처를 취하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톤을 한껏 낮추고 울다 지친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거리는 걸 보니 해변가에 나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역시나였습니다. 내가 귀국하면 바로 당신 편하게 해줄게. 위자료도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우리 좋게 마무리하자. 응? 당신도 이제 시어머니 잔소리 안 듣고 자유롭게 사는 게 낫잖아.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결국 빨리 이혼 도장 찍어라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여자가 낳은 아이. 당신 핏줄 맞아? 일부러 물었습니다. 남자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상간녀 남편도 숨을 죽이고 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또 의심병 도지네. 내 핏줄 아니면 누구 핏줄이야? 태몽도 우리 어머니가 꾼 거랑 똑같다니까. 그리고 의사가 그러는데 아들이래, 아들. 우리 집안대 끊길 뻔한 거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아들. 그놈의 아들 타령. 20년 전 무정자증 진단받았을 때 의사가 했던 말은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기억을 조작해버린 걸까요? 그래. 아들이라니 다행이네. 당신 소원 풀었네.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좀 풀고 나 들어가면 얘기해. 끊는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남자도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으셨죠? 아들이랍니다. 아주 신이 나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남의 씨앗인 줄도 모르고. 남자는 구두를 신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사모님, 그 땅 꼭 받아내세요. 남편분이 가장 아끼는 그 땅 말입니다. 네,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사모님 남편분이 경기도 외곽에 꽤 큰 땅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아, 그 땅이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맹지예요. 길도 없는 땅. 맹지라. 하하. 사모님 무조건 그 땅을 받아내세요. 남자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파트너.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거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치익하고 캔 따는 소리가 시원했습니다. 나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달처럼 둥그렇게 불러올 상간녀의 배. 그리고 그 배를 보며 흐뭇해할 내 남편. 실컷 행복해하라고 비워주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요. 건배. 나는 허공을 향해 맥주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의 화려한 돌싱 라이프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들의 지옥행 급행열차를 위하여. 꿀꺽꿀꺽. 모굴대를 넘어가는 맥주가 뼛속까지 시원했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밤이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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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한 도마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핏물을 뺀 최상급 한우갈비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전들이 채반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누가 보면 명절이라도 된 줄 알겠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특별한 날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두 연놈이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오는 날이니까요. 간이 좀 싱겁나. 갈비찜 국물을 떠먹어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남편 입맛에 맞춰 짭짤하게 했겠지만 오늘은 조금 심심하게 했습니다. 임산부는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내 남편의 귀한 씨앗을 품은 그 여자를 위해 이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띠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이른 도착이었습니다. 나는 앞치마 매무새를 다듬고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20년 차 베테랑 주부의 온화한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왔어? 현관으로 나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지요.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누워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밤 냄새를 폴폴 풍기며 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당신. 남편은 괌의 햇살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실물로 보니 생각보다 더 젊고 여우같이 생긴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쥔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 당당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들어와. 밥 다 됐어.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의 골프백을 받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골프백을 낚아채며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아니, 화 안 났어? 화? 낼 힘이 어디 있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라며. 내가 졌어. 나는 짐짓 체념한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당신 나이 55에 얻은 늦둥이인데 내가 죽어라 반대한다고 안 나을 것도 아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축하해주기로 했어. 진짜야?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단세포 같은 인간. 내가 2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 정도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몸도 무거울 텐데. 내가 상간녀에게 손짓하자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언니가 허락하신 거야? 어머,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했잖아. 언니, 내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초면의 언니라니.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하지만 나는 꾹 참고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동서. 아니, 아직은 호칭이 애매하네. 일단 앉아요. 식탁 위에는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모듬전, 그리고 임산부에 좋다는 잉어즙까지. 상간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내 남편 핏줄 품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대접해야지.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 손님은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불렀겠지요.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을.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양손에 보약이며 과일 바구니를 잔뜩 든 채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손주.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상간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가 상간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배가 벌써 이렇게 볼록 나왔네. 아이고, 장하다 장해.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상간녀는 짐짓 부끄러운 척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 둘 바가 뭐 있냐? 우리 김씨 가문대를 이어준 은인인데 내가 너한테 절이라도 하고 싶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20년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는 통쾌함과 아이 못 낳은 며느리에 대한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너는 뭐하니? 손님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떠오지 않고 넌 참 속도 없다. 밥상은 또 언제 이렇게 차렸니? 그래,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이지. 못 낳는 나무는 걸음이라도 잘 줘야 하는 법이다. 못 낳는 나무, 걸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귀한 손주가 생판 남의 씨앗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 어머니 표정이 어떨지 정말 기대되거든요. 네, 어머니. 앉으세요. 식사부터 하세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기묘한 식사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간녀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느라 바빴고 나는 묵묵히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상간녀는 여왕이라도 된 듯 그 대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유, 잘 먹네. 많이 먹어라. 그래야 우리 손주 꼬추가 튼튼해지지.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태몽을 꿨지 뭐냐. 글쎄, 집채만한 구렁이가 내 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눈이 번쩍번쩍한 게 딱 우리 아범 어릴 때랑 똑같더라니까. 정말요, 어머니? 남편이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씨 도둑질은 못한다니까. 의사가 초음파 보더니 다리가 길쭉한 게 나랑 판박이라고 하더라고. 씨 도둑질은 못한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뿜을 뻔했습니다. 정말 명언이네요. 씨 도둑질은 못하죠. 그래서 그 아이는 당신을 안 닮았을 겁니다. 당신은 씨가 없으니까요. 어머, 언니. 왜 웃으세요? 상간녀가 예리하게 내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좋아서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냐? 남편이 긴장한 듯 물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혼?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이제 내 인생 찾아야지. 우리 아범 그만 놔줘라. 애 엄마가 들어와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두 집 살림하게 할 거냐? 상간녀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겠지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장 다 찍었어. 당신만 찍으면 돼. 저 정말이야? 위자료는? 소송 안 걸고?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소송? 그거 해서 뭐해? 진흙탕 싸움하기 싫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남편과 상간녀,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습니다. 나는 뜸을 들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집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 당신 주식이나 예금 다 가져. 그 여자랑 아이 키우려면
현금 많이 필요할 테니까. 어머, 정말요? 상간녀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현금을 안 받는다니 횡재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대신 땅을 줘. 땅?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당신 경기도 파주에 가지고 있는 그 임야. 그거 놔줘.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 땅은 남편이 10년 전 지인의 말만 믿고 샀다가 개발이 안 되어 묶여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그 땅이 언젠가 대박날 보물단지라고 믿고 있지요. 사실은 맹지에다가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라 팔리지도 않는 땅인데 말입니다. 아니, 그 땅은 왜? 그거 나중에 개발되면. 개발은 무슨? 10년째 그 타령이잖아. 난 그냥 조용히 가서 농사나 짓고 살고 싶어서 그래. 당신 그 땅 말고 줄 거 없잖아. 지금 사는 이 아파트도 대출 껴있고 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땅 안 주면 나 이혼 안 해. 소송할 거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재산 분할 청구하고 양육비 사전 청구까지 다 해서 당신들 피 말려줄게. 뱃속에 있는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되든 말든.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자기야, 그냥 줘버려. 응? 그깟 땅이 문제야? 우리 아기가 중요하지. 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야, 아범아. 똥밭이라도 줘버려라. 내 손주 호적에 올리는 게 급하지. 땅 덩어리가 대수냐? 나중에 애 크면 더 좋은 땅 사면 되지. 가족들의 성화에 남편은 갈등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보물이라 믿는 땅과 자신의 핏줄이라 믿는 아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핏줄을 택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알거지로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걸.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들었습니다. 좋아. 대신 약속해. 이거 주면 깨끗하게 끝내는 거야. 뒤탈 없기다? 그럼 내 사전에 두 말은 없어. 나는 남편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내 복수의 서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 땅이 내 마지막 재산이었으니까. 남편이 도장을 쾅 찍는 순간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1차 목표 달성. 다음은 저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선물을 안겨줄 차례입니다. 자, 다 됐지? 이제 밥마저 먹어. 식겠다. 나는 이혼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갈비찜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뜯어먹고 있는 게 고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라는 것도 모른 채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파트너라고 저장된 상간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쪽도 준비 끝났습니다. 이제 이 막을 시작하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식탁 위의 평화는 이제 곧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쾅!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소리. 그 묵직하고 선명한 소리가 법무사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깨어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보다 첫 신혼집 계약할 때 들었던 열쇠 꾸러미 소리보다 훨씬 더 감미로운 소리였습니다. 자, 이곳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며칠 내로 등기필증 나올 겁니다. 법무사의 건조한 말투가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짐짓 무덤덤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마치 제 살점을 떼어낸 사람처럼 입맛을 다시며 연신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됐지?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남편의 목소리엔 미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본인은 맹지인 줄 알고 내줬지만 사실 지난달에 군청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도로가 뚫리기로 확정된 그야말로 로또 당첨권이나 다름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은 그 사실도 모르고 당장 뱃속의 핏줄을 호적에 올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굴러들어 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래, 고생했어. 약속대로 이혼 서류는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 그래, 부탁한다. 그 사람이 배가 많이 불러와서 마음이 급해. 빨리 정리돼야 혼인신고를 하든 할 거 아냐. 남편은 쫓기는 사람처럼 다리를 달달 떨었습니다. 나는 그 꼴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인신고, 꿈도 야무지시네요. 당신 뜻대로 되나 어디 한번 봅시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서자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골프백을 맨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로 달려가겠지요. 자기야, 나 땅 주고 왔어. 이제 우리 자유야. 하면서 품에 안길 생각을 하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지익 마이너스.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피고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막 끝났어요. 등기 넘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모님은 든든한 방패를 얻으셨네요. 수학이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군요. 저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잠수를 탔거든요. 어머, 정말요? 어쩐지 아까 남편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루에 부재중 전화를 50통씩 남깁니다. 빨리 이혼해달라. 우리 사랑 방해하지 마라. 악을 쓰면서요. 사모님, 남편분도 저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더군요. 변호사 사서 소송 걸겠다고. 소송 걸라고 하세요. 유책 배우자가 무슨 낯짝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제 호적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제가 그걸 부인하는 소송을 안 걸고 버티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영원히 제 자식으로 남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아무리 자기 핏줄이라고 우겨도 법적으로는 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의 복수 방식은 나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악랄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데를 잇는 꿈. 아들을 낳아도 자기 호적에 못 올리고 생판 남인 상간녀 전 남편의 성을 따르게 만드는 것. 이것만큼 남편을 미치게 만드는 고문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정말 지독하시네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놈들이 말라 죽어가는 꼴을 천천히 감상하시죠.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이 마치 내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그리고 저들에게는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꿀맛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알짜배기 땅을 나에게 넘긴 데다 상간녀의 사치와 태교 비용, 그리고 다가올 출산 준비로 현금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파트너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변호사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보, 아니, 저기, 혹시 급한 돈 좀 융통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어느 날 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전 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나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누를까 하다가 더 재미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 어쩌죠? 나 그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자 내느라 현금이 없네요. 사실 건물을 산 건 아니지만 배 좀 아파보라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읽음 표시는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마 핸드폰을 집어 던졌겠지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양수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실크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마치 장례식에 가는 복장 같으면서도 파티에 가는 듯한 묘한 차림새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습니다. 가볼까? 우리 조카 얼굴 보러. 병원은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특실 복도 끝에서부터 남편의 호들갑 떠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세상에 고추 달린 것 좀 봐.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상간녀가 땀에 젖은 채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아이 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범아, 눈매가 딱 너다. 어쩜 이렇게 붕어빵이니?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이 코 오똑한 것 좀 보세요. 우리 집안 내력이라니까요. 가관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안 해보고 그저 자기 핏줄이라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밭에서 열린 열매를 보고 내 수박이다 외치는 꼴이라니. 나는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병실을 울렸습니다. 어머, 축하해요. 등남하셨다면서요?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은 채 엉거주춤 굳어버렸고 상간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뻔뻔하게 나를 맞이했습니다. 얘가 여긴 웬일이니? 재수없게 검은 옷은 입고 와가지고. 축하해드리러 왔죠. 우리 그이. 아니, 전 남편 소원 풀었는데. 나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안고 있는 포대기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쭈글쭈글한 갓난아기.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그 작은 생명체가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튼튼하게 생겼네요. 나는 아이 얼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남편과 닮았냐고요? 천만에요. 남편은 쌍꺼풀이 짙고 코가 뭉툭한데 이 아이는 외꺼풀에 코가 날렵했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 만났던 파트너의 인상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면 상간녀가 만났다는 또 다른 남자의 얼굴일까요? 뭐가 됐든 내 남편의 씨앗이 아닌 것만은 내 눈에도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콩깍지 씌인 인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나 봅니다. 그렇지?
날 쏙 빼닮았지? 남편이 내 눈치를 보며 하지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러게 아주 판박이네. 누가 봐도 당신 아들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네.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내 인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처가 보기에도 닮았다면 진짜 내 자식이 맞는 거니까 스스로의 불안감을 내 한마디로 잠재우고 싶었던 거겠지요. 불쌍한 인간. 고마워. 와줘서 고맙고 나중에 밥이라도 한 끼 하자. 남편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축의금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내 선물이야. 이게 뭔데? 아기 병원비나 보탰어. 그리고 이건 내가 주는 마지막 배려야. 나는 봉투를 침대맡에 올려두었습니다. 상간녀가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돈인 줄 알았겠지요. 지금 열어보지 마. 나가고 나면 봐. 부끄러우니까. 나는 의미심장하게 윙크를 날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봉투 안에 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20년 전 받았던 불임 클리닉 상담 예약권과 남편 몰래 들어두었던 태아보험 해지 환급금 통지서였습니다. 물론 수취인은 김철수가 아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즉 이 아이는 법적으로도 보험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생아라는 걸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경고장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내 등 뒤로 다시금 하하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희들의 비명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니. 복도로 나오자 기둥 뒤에 서 있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그도 병원에 와 있었던 겁니다. 보셨습니까?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가관이더군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제 아내는요? 여왕님이 따로 없던데요. 당신이랑 이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대접을 끔찍하게 하더라고요. 남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닫힌 병실 문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남자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친생 부인의 소재기 기간. 아시죠? 아이가 태어난 걸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저 지켜볼 겁니다. 놈들이 그 아이에게 정을 붙이고 돈을 쏟아붓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할 때까지. 남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꽉 차는 날, 딱 하루 남겨놓고 소장을 날릴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그 아이는 이미 그들 삶의 전부가 되어 있겠죠. 소름 끼치는 인내심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 탑을 쌓게 두겠다니. 나는 전율을 느끼며 남자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2년, 제가 심심하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남편이 가진 재산, 그나마 남은 껍데기까지 탈탈 털어버리도록요.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우리는 병원 복도에서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들처럼.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나는 코트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이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었으니까요. 저 위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꼭 1년이 흘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호텔 연회장. 풍선과 꽃으로 장식된 단상에는 김민준 왕자님의 첫 번째 생일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상간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누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화려한 돌잔치는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온 하객 대부분은 남편이 사업상 체면 때문에 억지로 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축하 인사 속에는 요즘 힘들다던데 용케 이런 걸 다 하네라는 비웃음이 섞여 있음을 저 바보 같은 남자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회장 가장 구석 어두운 테이블에 앉아 그 광경을 와인을 마시며 지켜보았습니다. 1년. 그동안 남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상간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습니다. 파트너는 계획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법적 다툼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아들의 성이 다른 남자의 것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 매일 밤 분통을 터뜨렸고 상간녀는 사모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명품 유모차, 수입 분유, 백일잔치, 그리고 오늘의 돌잔치까지. 남편의 작은 회사는 이미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요란한 진행에 맞춰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돈을 잡았네. 커서 부자 되려나 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좋아 죽는 모습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부자? 내 아버지는 오늘 밤 잠도 못 자고 대출 이자 걱정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뒤에 아름다운 사모님, 민준이의 앞날을 위해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하객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고모 할머니쯤 되려나요? 호칭이 참 애매하네요. 내 농담에 몇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돈을 잡았네요. 참 기특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준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아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 같은 거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아가야. 나는 아이를 보며 말했지만 그 말은 식은땀을 흘리는 상간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 속 썩이지 말고. 나는 준비해온 돌 반지를 아이 손에 쥐어주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잔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 남편이 지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당신 SNS에 자랑질을 그렇게 해놨는데 모를 수가 있나? 그래도 내쫓진 않네.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1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날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여. 뭘? 안 힘들어. 거짓말. 회사 자금 어렵다며.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 다 들었어. 내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겠지요. 그 여자 남편은 아직도 이혼 안 해준대? 그 자식 아주 독한 놈이야.
위자료를 얼마나 달라는 건지. 애는 그 사람 호적에 그대로 있고 남편은 대답 대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찔린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 길바닥에 나앉겠어. 애는 어쩌고. 분유값도 못 벌게 생겼는데. 시끄러워. 당신이 뭘 안다고.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 미끼를 던졌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뭐?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 당신한테 받은 그 땅 팔았어. 뭐? 그 땅을? 응. 마침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꽤 짭짤하게 남았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아는 동생 사업에 좀 투자를 할까 하는데. 나는 뜸을 들이며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바이오. 요즘 뜨는 거 있잖아. 줄기세포 화장품 뭐 그런 거. 그 동생이 기술은 확실한데 초기 자본이 부족해서 2억만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려준대. 당신 생각 있으면 같이 할래? 내가 1억 댈 테니 당신도 1억 대. 남편의 얼굴에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왜 도와줘? 딱해서 그렇지. 그래도 한때 내 남편이었는데. 저 어린애가 무슨 죄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망하면 나한테도 좋을 거 없어. 주변에서 손가락질할 거 아냐. 전 남편 알거지 됐다고.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황급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그거 확실한 투자처 맞아? 그럼 내가 뭐하러 당신한테 사기를 치겠어. 싫으면 말고. 난 내 돈만 넣을 테니. 내가 짐짓 쌀쌀맞게 돌아서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나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할게. 내가 어떻게든 1억 만들어 올게. 정말 고마워, 여보. 아니, 정말 고마워. 남편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이었겠지요. 그 동아줄이 썩은 줄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1억을 구해왔습니다. 회사를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에코 힐링 바이오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유령 회사에 남편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 민준이 분유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겠다. 남편은 계약서를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사무실을 나서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계약 끝났어요. 회사 담보로 받은 사채까지 몽땅 털어넣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는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습니다. 대낮에 차 안에서 와인이라니. 기묘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겠군요. 네. 껍데기만 남았죠. 빚더미에 올라앉은 껍데기. 우리는 말없이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2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남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2번째 생일이 한 달 남았네요. 시간 빠르네요. 2번째 생일 선물로 저는 그 아이에게 친아빠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남자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겁니다. 물론 그 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내 전 남편은?
그 다음은 사모님 남편 차례겠죠. 법원은 그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벌어질 지옥도가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남편 역시 친부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난 2년간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아내, 아들, 재산, 명예.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네요. 이제 곧 막이 내립니다. 파트너. 마지막을 즐길 준비나 하시죠. 남자는 차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돌잔치가 열렸던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 꼭대기에 올랐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그 꼭대기에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나는 와인 잔을 비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뵙죠.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함께 감상해야죠. 차가 미끄러지듯 떠나갔습니다. 나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열차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평화로운 오후. 전 남편의 오피스텔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젖병을 물리던 중이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아이만 보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부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법원에서 왔습니다. 등기 받으세요. 법원 등기.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빚 독촉장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 원고 박민호 상간녀의 법정 남편, 피고 김수진 상간녀. 소장의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피고가 낳은 아이 김민주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므로 친자 관계를 부인한다. 이게 뭐야? 여보, 이리 좀 나와봐. 남편의 고함에 상간녀가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상간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날이 아이가 태어난 지 딱 2년이 되기 직전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빠, 이거 그 사람이 낸 거야. 내 남편이. 안다고. 근데 왜 이제 와서 소송을 거냐고. 2년 동안 가만히 있더니.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상간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법정 남편, 나의 파트너였습니다. 소장 받았지? 내일 법원으로 나와. 유전자 검사해야 하니까.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우리 그냥 이혼해준다며. 그냥?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 호적 더럽힌 죗값은 치러야지. 나와.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 하지만 남편은 이내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수진아. 어차피 잘 됐어. 유전자 검사에서 그 자식의 아니라고 나오면 그때 내가 친생자인지 신고하면 돼. 내 핏줄인 거 확실하니까 법원에서도 인정해 줄 거야. 그럼 호적도 내 밑으로 가져올 수 있어. 남편은 끝까지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진짜 아빠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아, 불쌍한 인간. 그 확신이 자신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줄도 모르고 며칠 뒤 가정법원 가사조사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유전자 검사 결과표가 판사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나의 파트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방청석에는
검은 선글라스를 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구경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원고 박민호와 사건 본인 김민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판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신뢰를 울렸습니다. 불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꺼봐. 내가 뭘 했어.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마치 승소라도 한 사람처럼 기뻐 날뛰었습니다. 판사님, 들으셨죠? 저 사람 애 아닙니다. 제 애입니다. 제가 친아빠입니다. 이제 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의 당당한 외침에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유전자 검사를 따로 해보셔야 합니다만. 해서 뭐합니까? 저 여자랑 저랑 낳은 애인데 제 유전자 100%죠. 그럼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파트너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친자 확인 키트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사설업체 거긴 하지만 법적 효력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머리카락 뽑아서 보내죠. 퀵으로 보내면 4시간이면 결과 나옵니다. 좋아. 해. 당장 해.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상간녀는 어쩐지 불안한 눈빛으로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4시간 뒤 다시 모인 법정. 퀵서비스 기사가 건넨 봉투를 파트너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지 않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핏줄의 정체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낚아채 뜯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불일치. 친부 지수 0%. 남편의 입에서 바보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게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이거 조작했지. 남편이 파트너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거 내 아들이라고, 내 새끼라고, 태몽도 꽂고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사실은 뭐? 너 말 똑바로 해. 상간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이트에서 만난 그 오빠인가 봐. 뭐?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나이트? 그 오빠? 그럼 내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키운 아이가 이름도 모르는 나이트 부킹남의 자식이었다고? 지난 2년간 쏟아부은 돈, 팔아버린 땅, 망해가는 회사, 그리고 이혼한 조강지처. 그 모든 것이 생판 남의 씨앗을 위한 걸음이었다고? 으아악.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꼴이 참으로 처참하고 또 우스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또각, 내 구두 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는 그의 몰골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라니. 호칭 똑바로 해. 남이야.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내가 불태우지 않고 사본으로 남겨두었던 바로 그 진단서. 자,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철수님,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이게 기억 안 나? 20년 전 당신 비뇨기과 갔을 때 의사가 그랬잖아. 당신 씨 없다고.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제야 가물가물하던 기억의 파편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에 현실을 부정하고 기억을 왜곡해왔던 것입니다. 네, 내가 고자라고? 그래, 넌 씨 없는 수박이야. 애초에 애를 만들 수가 없는 몸이라고. 근데 밖에서 애를 봤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지. 나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지난 20년 내가 내 자존심 지켜주려고 덮어준 거야.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받으면서도 내가 죄인인 척 해줬다고. 근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것도 남의 씨앗을 품은 여자랑 놀아나면서 나를 버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은 내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살려줘. 나 이제 돈도 없고 회사도 망했어. 갈 데도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더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발을 털어냈습니다. 돈이 왜 없어? 내가 준 1억 있잖아. 아, 맞다. 그거 유령회사 투자금이었지? 지금쯤 그 사장 필리핀으로 날랐을걸? 뭐라고?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투자금마저 사기였다는 사실에 그는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봐. 남의 자식 키우면서. 호적에는 못 올리니까 그냥 동거인 자녀로 키우든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파트너가 내 뒤를 따랐습니다. 뒤에서는 남편의 처절한 비명과 상간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뒤섞여 지옥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파트너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도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더 이상 복수의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전후의 담백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당분간 여행이나 다녀올까 합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요. 좋겠네요. 저도 밀린 잠이나 실컷 자야겠어요. 남자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이별을 하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웃고 있겠지요.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그 평범한 행복들. 하지만 이제 부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찾았으니까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롯이 나로 서 있는 기분. 그것은 그 어떤 행복보다 짜릿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뚜껑을 따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물이 어찌나 달던지요. 휴대폰을 꺼내 전 남편과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매해둔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 편도 티켓. 돌아오는 표는 끊지 않았습니다. 가서 살고 싶으면 살고 오고 싶으면 올 겁니다. 내 인생의 핸들은 이제 내가 쥐고 있으니까요. 나는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입가에 흥얼흥얼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노래였습니다. 안녕, 지옥 같던 나의 과거여. 안녕.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